북한의 정상회담 실무팀이 오늘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베트남 하노이 외곽 산업단지를 둘러봤습니다. 북미 양측은 의전 협의와 함께 비핵화와 제재 완화 등 의제 협의를 위한 실무 협상도 곧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가 내일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 20여 건 가운데 통과된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이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비관론과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다는 낙관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가올 AI 시대의 일자리 문제를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이 식당과 카페 등은 물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도 내몰리고 있습니다. 깃털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정당 사유가 될 수가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D-10. 이제 딱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북미 양측 실무팀의 준비 작업이 분주합니다. 특히 북한 실무팀은 삼성전자 공장에 있는 산업단지 등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하노이를 연결합니다. 송금환 특파원, 오늘 하루 종일 북한 실무팀을 취재했을 텐데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곳은 베트남 정부 게스트하우스 앞입니다. 북한 실무팀들이 이곳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실무팀은 오늘 오전에 이곳을 빠져나가서 하노이 외곽을 방문했습니다. 김창선 부장 일행이 오전에 하노이 북부 박린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승용차로 1시간쯤 거리입니다. 박린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이퐁을 비롯해서 경제 시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때 열차 시스템에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기차 거점인 랑선 지역을 점검했습니다. 이어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하롱베이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는 게 아닌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 지금 하노이에 와 있는 북한 실무팀의 면면은 확인이 됩니까? 네, 김창선 부장을 포함해서 경호와 의전을 담당하는 북한 측 실무 담당자 12명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한 메트로폴 호텔 앞의 모습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격으로 의전 등을 총괄하는 김창선 부장 외에 밀착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김철규 사령관도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을 수행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배석했던 박철 아태평화의 부위원장도 K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이틀 전인 25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북한 측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보다 먼저 하노이에 도착한 미국 준비팀은 메리어트 인근에 있는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북측이 머물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약 40분 정도 북미 간 첫 접촉이 이루어졌는데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의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25일 도착한다는 기사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얘기고 어쨌든 베트남 정부도 준비가 한창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 센터로는 약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우정 궁전이 확정됐습니다. 정상회담 주간 방송사로는 이곳의 국영 방송인 VTV가 결정됐고 2차 북미 정상회담 홈페이지도 개설돼서 미디어, 취재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대한 보도 통제도 함께 시작됐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현지 언론들을 상대로 오늘부터 북한 실무팀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발표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여서 베트남 정부가 보안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이렇게 의전 준비는 시작됐고 이제 관건은 의제 실무 협상입니다. 한쪽에선 의전, 또 한쪽에선 의제 이렇게
이른바 투트랙 협상입니다. 중요한 의제 협상은 오는 20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세배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북미 간의 의전 관련 협상에 이어 비핵화 의제를 협의할 실무 협상도 곧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초 평양에서의 첫 만남에서 서로의 요구사항을 확인한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는 회담 일주일 전인 오는 20일쯤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북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제재 완화에 대해 미국 측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협상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제재 완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며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재 완화 없이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경우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허락하거나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허용량을 늘리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관계 정상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도 상응 조치로 언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했던 국회의원단도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미국 측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제도 한 10여 개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성명은 좀 더 내용이 1차 때보다는 진전되고 좀 구체성이 있는. 다만 이 모든 것이 현실화되려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비핵화 조치가 합의문에 담겨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1차 정상회담 때도 양측이 실무 협상에서 결국 접점을 마련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정수배입니다. 5.18 망언 논란을 부른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해 국회가 내일부터 징계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첫 관문인 윤리특위를 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김비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를 약속한 5.18 망언 의원 제명안 처리. 4당이 함께 국회에서 범죄적 망언을 한 새 의원을 반드시 추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관문은 국회 윤리특위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합하면 수적으로는 우세지만 논의 시작부터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5.18 폄훼 의원 징계안부터 논의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손혜원, 서영교 의원 등 다른 징계안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의 제명 절차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20대 국회 들어 29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자체 철회된 3건을 제외하곤 모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3년 새 징계 회의가 열린 건 단 한 차례뿐 이조차도 비공개로 진행된 뒤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윤리특위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조적으로 윤리특위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비상설로. 이런 시스템 가지고서는 윤리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명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한국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데다 의원 간 친분 등을 고려하면 제명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스스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출범한 국회 윤리특위가 여야 이해관계에 얽혀 재구시를 못해왔다는 비판 속에 내일 여야는 간사회동을 통해 전체 회의 일정과 징계 안건을 조율합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과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사과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상식 이하의 망언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드렸다며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장으로서 시장님과 광주 시민들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권 시장의 격려가 큰 힘이 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일부 정치인과 극우 인사들이 도를 넘어선 5.18 왜곡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금남로의 한 빌딩은 수많은 총탄 흔적으로 당시의 참상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빌딩을 5.18 왜곡에 맞서 진실과 마주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옛 전남도청을 마주하고 서 있는 전일빌딩. 5.18 당시 공수부대의 만행을 낱낱이 지켜본 역사의 목격자입니다.
2년 전 빌딩 10층에선 계엄군이 쏜 것으로 보이는 총탄 흔적 24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헬기에서 아마 이쪽 창문에 거치된 기관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할 뿐입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문제가 됐던 것도 바로 전일 빌딩에 남겨진 총탄 자국 때문이었습니다. 몸속에 탄환을 품은 채 오랜 시간을 버텨온 이 빌딩은 광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나누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합니다. 우선 총탄 흔적이 발견된 9층과 10층은 현장을 보존해 5.18에 대한 왜곡과 진실을 알리는 역사 기념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5층부터 7층 사이엔 문화 콘텐츠 기업이 들어서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도서관과 문화센터 등으로 구성된 시민 참여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는, 5.18을 기억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흔적입니다. 흔적이고 특히 스토리를,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공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5.18 40주년이 되는 내년 3월쯤 전일 빌딩은 새로운 역사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폭행과 협박 등의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가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프리랜서 기자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인데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대질 신문을 벌일지도 주목됩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새벽 2시 45분쯤 포토라인에선 손석희 대표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사실이 곧 밝혀지겠죠. 그 증거 관련해가지고 질문하세요. 예, 그 증거 관련해서 다 제출했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길을 막으며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답을 해야지. 19시간 동안 손 대표는 고소당한 혐의와 고소한 혐의에 대해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폭행 의혹에 대해선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게 전부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걸로 보입니다. 김 씨를 JTBC에 채용하려다 중단하거나 용역 계약을 제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일처리였다고 방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 추가로 조사한 것은 없다며 손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일단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프리랜서 기자 김 씨를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손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폭행 의혹에 대해선 두 사람의 입장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현장에 CCTV도 없어 대질 신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프리랜서 기자 김 씨의 조사 결과를 보고 손 대표 추가 소환 여부나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KBS에서는 이번 주 경찰정보국이 불법 소지가 있는 각종 동향보고 문건들을 영구 삭제했다는 의혹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3,000명이 넘는 정보경찰이 수집한 동향정보 어떻게 수집되고 어디에 쓰였던 걸까요?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나타나면 경찰 정보관은 그림자처럼 밀착합니다. 정보 문서는 즉시 폐기가 원칙이지만 이런 정치인 정보는 계속 보존됩니다. 정책 첩보 역시 대부분 공무원 동향 파악입니다. 정책 정보 담당하는 부서들도 주된 업무는 관가의 동향이라 어디 출신인데 어떤 이런 게 있을 거다라든지. 이런 정보를 많이 올릴수록 정보관들은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경찰은 왜 이런 정보에 목을 메운 걸까? 권력의 핵심부터 이런 정보를 원하기 때문인데 과거 특정 정치인의 침해설과 불륜설 등을 청와대에 전달한 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조직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2011년 정보국 문건,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국회의원 동향이 적혀 있습니다. A 의원은 모 호텔 회장과 친분, B 의원은 특임장관실 모 조정관과 절친,
로비 창구를 찾는 겁니다. 최근 경찰청 정보국은 정보관의 정치 개입 금지 등의 내용으로 정보경찰 개혁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일선에선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민간인 사찰이라는 홍역을 겪은 경찰. 정보 분야 개혁은 경찰 개혁의 시금석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목소리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30대 승객과 말다툼 도중 동전을 맞은 70대 택시기사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숨진 택시기사의 유족들은 승객의 조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숨졌는데도 단순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택시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30대 남성 승객이 이동 경로 문제로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요, 앞으로 가. 가라고. 아이, 욕하지 말고요. 가, 이 좋게 얘기하니까. 택시에서 잠시 내려서도 승객은 끊임없이 욕을 합니다. 얼마야? 4,200원. 동전을 세더니 12. 택시 기사니까 넌 택시 기사만 택시기사를 향해 힘껏 던집니다. 그 뒤 5분여 동안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택시기사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승객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해 해당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사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승객의 조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 됐다며 단순 폭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욕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랬는데 돌아가신 건데 그거 단순히 그냥 폭행으로만 들어간다는 게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잘 살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니까는 저는 그냥 화가 나죠. 유족들이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3일 만에 9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유족들은 승객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일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눈과 발 역할을 하는 안내견은 어디든 제한 없이 드나들도록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식당이나 카페 등은 물론이고 공공시설마저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한나 씨 가족은 지난달 전남 보성의 휴양림을 찾았다가 바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한나 씨의 안내견이 출입을 거부당한 탓입니다. 사전에 전화를 했을 때는 분명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갑자기 와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법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식당이나 공공장소 출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털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휴양림을 운영하는 보성구는 시설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아이들 가면 이제 항집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제가 가서 올라서 보니까 착착착착 하는 애들 발굴하고 있더라고요, 방에. 그래서 아이고 안 됩니다. 안내견과 3년째 생활하는 고예진 씨도 비슷한 경험이 많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 드나드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사정을 설명해도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개 있으면 털 날린다, 아니면은 뭐 강아지가 짖거나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면 어떡할 거냐, 이런 이유로 가장 거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잘했어.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지내기 전 철저한 훈련을 거칩니다. 반려견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내견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식당이나 호텔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얌전하게 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안내견은 현재 60여 마리입니다. 현행 법도 무색하게 국가인권위에는 안내견 출입을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는 진정이 꾸준히 접수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일자리 문제 우리 사회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죠. 지난달에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겨우 19,000명 늘은 데 그쳤습니다. 실업률도 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는 4차 산업혁명 바람이 거세기 때문이죠.
특히 AI, 즉 인공지능의 확산이 일자리의 위기인지 아닌지도 논란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AI 활용에 나선 해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주환 기자입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온 손님들이 터치스크린에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잠시 뒤 자동으로 조리가 시작되고 3분 만에 손님에게 음식이 전달됩니다. 요리사의 조리 과정을 기억해 로봇이 재현한 겁니다. We've designed our systems to make them complementary to our worker. The robot takes care of the hard work, which enables our employees to focus on the really, really great stuff that people do, like customer service.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은 2014년부터 현장에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청소기 모양의 로봇은 사람이 1시간 넘게 걸리던 업무를 15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창고 운영 비용도 20% 줄었습니다. AI, 즉 인공지능 기술이 새 바람을 불어넣으며 산업계의 환경을 빠르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은 크게 줄어든 반면 직원들 사이엔 일자리 축소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는 인공지능에 따른 자동화로 향후 미국 내 전체 일자리의 25%인 3,600만 개가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단순 노동직 등 일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불가피하겠지만 로봇이 할 수 없는 정교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사람들의 직무가 전환되면서 일자리가 오히려 늘 것이란 상반된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m positive and very optimistic because AI, they will really assist us in becoming better rather than just, replacing us altogether. 이와 함께 로봇의 등장으로 서비스 가격 인하와 함께 경제 성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이런 노동 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곧 직면할 미래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독일도 디지털 시대 일자리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핵심은 교육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교육생이 고안한 조형물을 인쇄합니다. 지금은 간단한 모형이지만 차차 복잡한 기계 제작까지 가능한 노하우를 배우게 됩니다. 공장 자동화, 디지털화에 맞는 역량을 강화하는 게 이 세계적 전기전자 기업의 목표입니다. Zeitalter der Digitalisierung müssen die zukünftigen Facharbeiter und Ingenieure müssen gut vorbereitet sein, in ihren Teams einbringen und praktisch die Firma damit zu unterstützen. 인간 노동의 상당 부분이 기계로 대체되는 디지털 시대, 독일이 찾은 답은 계속 교육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을 보편화시켜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직종과 변화된 직무에 성공적으로 적응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산업 4.0 정책과 함께 디지털화 시대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동 4.0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Um seine Arbeit, seine Tätigkeit in Zukunft weitermachen zu können oder auf einer höheren Ebene machen zu können. Das sind alle gefragt. 자동화된 작업장에 근로자가 어떻게 적응하고 기업은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할지도 과제입니다. Menschen führen, Menschen motivieren, mit anderen Menschen kooperieren. Das können Maschinen nicht, das werden Maschinen auch nicht können. 산업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예측과 발빠른 적응 교육,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반면 젊은 노동 인구가 부족한 일본은 문제가 다릅니다. 청년 일자리 지표는 완전 고용 상태라는데 열악한 노동 환경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합니다. 홍진아 기자가 일본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선 세상을 떠난 30대 비정규직 청년의 시집이 화제가 됐습니다. 僕も非正規、君も非正規、秋が来て牛丼屋にいて牛丼を食べると。 비정규직 청년들의 힘든 일상을 어루만진 점이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ちょっとバカにされてても、なんとか這い上がってやるっていう思いがずっとあったんだと思います。 젊은 노동 인구 부족으로 지표상으로는 청년 완전 고용 상태인 일본.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악덕 기업, 이른바 블랙 기업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정규직 간병인이 된 22살 마츠모토 씨.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단 기쁨도 잠시 엄청난 초과 근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心臓が
鼓動って動機が激しかったりとか、その400時間働いた中の途中の月で救急車で運ばれてるんですよ。 결국 지난해 말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무려 500시간 가까이 일했다는 이 청년은 초과 수당도 못 받은 채 프로그램 제작사에서 폭언에 시달리다 충격으로 운둔형 외톨이가 됐습니다. なんで手取りで言うとアルバイトの上でしょ。それにもちろんノーは言えないわけで、際限なく仕事を引き受ける。 하지만 이 청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서비스 잔업이란 명목으로 기록이 없는 초과 근무를 시키거나 고정 잔업수당이라 해서 미리 일정액을 준 뒤 그 이상의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흔한데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規制をしていかないと、長時間労働は規制できない。勤務間インターバル規制と合わせて1日の労働時間の上限規制というのが、不可欠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청년들의 장시간 근로 등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일본에선 청년 노동 상담이 해마다 3,000건 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갈등이 새학기를 앞두고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 사용을 압박하고 나서자 사립유치원들은 헌법 소원과 대규모 집회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침묵 시위를 벌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국가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을 안 쓸 경우 교사 인건비 등 지원을 끊겠다고 통보한 뒤 매일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듀파인이 국공립 시스템에 의한 어떤 시스템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 너무 안 맞고 문 닫죠. 못하죠. 쓸 수 있었으면 뭐하러 이렇게 있어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은 정부가 다음 달로 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폐원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법을 어기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원장들은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도 준비 중입니다. 35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듀파인을 도입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행정 직원을 저희들이 뽑아야 된다는 건 사실이고 운영상의 문제로 이제 못하게 그만두는 건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못하게 한다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봅니다. 한유총은 지난해 11월 광화문 집회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25일 국회 앞에서 2만 명이 모여 정부를 규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를 상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면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 사립유치원에 관계된 모든 종사자, 또 심지어 교구, 교재를 거래하는 거래처까지 총집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쪽과 대화는 계속하겠다면서도 사립유치원 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고발된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문 대통령이 핵폐기는 한마디 안 하고 200조 원을 약속했다는 조 의원의 발언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여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할 뜻이 있는 미혼 남성은 59%, 미혼 여성은 45%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20세부터 44세 사이의 미혼 남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결혼을 하겠다는 비율이 2015년 남성 75%, 여성 65%에서 크게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동성애자를 반대한다는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밑돌았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사회통합실태 조사를 보면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49%로 2013년 62.1%, 2016년 55.8%보다 낮았습니다. 미국의 거리에서는 커다란 광고판을 자유자재로 돌리며 묘기를 펼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 건데 이런 묘기를 가르치는 학교까지 있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커다란 광고판을 가벼운 곤봉 돌리듯 빙글빙글 자유자재로 돌립니다. 물구나무를 서기도 하고 온몸을 이용해 쉴 새 없이 묘기를 펼칩니다. Yeah, it actually brings us a lot of customers. They like the waivers. Like we tell them, how did you hear about us? And they say, oh, I saw your waiver outside.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광고판 돌리기를 하는 사람들. 하지만 거리에 나서기 전에 먼저 묘기부터 배워야 합니다. 1, 2, 3. 광고판 돌리기를 배우는 학생들. 프리덤 씨도 한 달 전부터 수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And yeah, it actually pays pretty well. Depends on how much you put into it, though. You know, that's really what makes the difference. You know, you can just be a sign spinner, or you can go the extra mile. 이 학교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3천여 명. 갓 졸업한 초심자도 1시간에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More customers come in and that client's sales go up. When their sales go up, they're able to hire more employees. So when sign spinners go out, we're really helping out the economy. 이러다 보니 광고판 돌리기 세계 챔피언을 뽑는 대회가 해마다 열립니다. 처음에는 방향만 알려주기 위해 등장한 이 간판 돌리기가 이제는 마치 춤을 추듯 공연 예술 수준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아무리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디지털 시대지만 사람의 이목을 잡는 데는 여전히 아날로그식 광고판 돌리기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